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첫 군사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 궤도에 잘 안착했고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성능도 우수합니다. 지상에 있는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해낼 만큼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벤덴버그 기지 발사장. 우뚝 솟은 로켓 맨 윗부분에 선명한 태극 문양이 보입니다. 3, 2, 1, ignition.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하얀 연기와 불꽃을 내뿜으며 치솟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으로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싣고 날아올랐습니다. Falcon 9 has successfully lifted off from Vandenberg Space Force Base. 점점 멀어지는 푸른 지구를 떠난 지 2분 22초 뒤엔 일단 추진체가, 그리고 약 20초 뒤엔 위성 보호드업계인 페어링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발사 14분 만인 새벽 3시 33분,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정찰위성 1호기가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했습니다. 새벽 4시 36분에는 노르웨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국방부도 정찰 위성 1호기가 궤도에 안착했고 상태도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찰 위성 계획을 세우고 개발에 착수한 지 6년 만에 거둔 성과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정찰 위성은 앞으로 최소 4개월의 운용 시험 평가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쯤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삼축 체계는 북한의 도발을 미리 포착해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됩니다. 정찰 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등의 움직임을 감시해 킬체인의 핵심을 맡게 됩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정찰 위성 4대를 더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갑자기 사퇴한 가운데 여야의 대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제2, 제3의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앉힌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고, 여당은 정치적 목적의 탄핵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오늘까지였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갑자기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위원장을 불쏘시개 삼아 방송 장악을 지속하려 한다면 탄핵 카드를 또 꺼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이런 방송통신위원장이 등장해서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이 방송 장악을 한다고 하면은 있는 탄핵권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인으로 운영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야당 목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은 채 2명으로 파행 운영한 자체가 방송 장악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발언에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멈춰 세워서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2, 제3의 탄핵을 요구하는 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잘못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결국 오늘까지였던 법정 시일을 넘겼습니다. 연구개발, 원전,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인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이 이번 달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다시 한번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쌍특검은 이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민주당이 시일을 당겨 오는 8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검을 놓고 양당이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예산안 합의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예의주시해온 법이죠.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법인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우리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지영 기자. 미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물론 중국 밖에 설립된 합작회사라 해도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은 해외 우려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 부품이나 광물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한 친환경차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품은 당장 내년부터, 광물은 내후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 우려기관 규정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통과 당시 배터리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 의회가 포함한 것으로 그동안 세부 조항이 나오지 않아 업계에서 조속한 공개를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단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고 평가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대응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웠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지분 비율 조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부도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미국 측에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IRA 이후 그리고 이 FOC 관련해서도 FEOC 관련해서도 그간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오늘 또 이 자리 업계에서 주시는 의견을 토대로 저희들이 FEOC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이번 규정은 한 달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리튬과 니켈, 코발트,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급선 대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 흑연 생산량은 전 세계 점유율이 91%에 달해 사실상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12.12 사태를 다루며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죠.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400만 돌파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흥행은 12.12 사태를 경험하지 못한 2030 세대들이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켰던 반란.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던 그날의 9시간을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조명한 영화 서울의 봄. 개봉 이후 열흘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다뤘지만 김성수 감독은 자신이 직접 겪은 그날의 기억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2시간 20분 내내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밤하늘에 이제 울려 퍼지던 되게 총성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각인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권력에 눈이 멀어 반란을 일으킨 전두광 역을 맡은 배우 황정민의 역대급 변신이 눈에 띕니다.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탐욕이라는 게 뭔지를 그 끝을 보여주자. 반란군과 진압군의 대치, 긴장감의 절정 속에서 신군부에 맞선 수도경비 사령관 이태신 역을 맡은 정우성 배우 등 주인공들 간의 대결 구도도 극의 생동감을 더합니다. 사심과 공심의 충돌, 어떤 인간 심리에 대한 어떤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2.12 사태를 접하지 못한 20대와 30대, 이른바 MZ세대가 전체 관람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흥행을 이끌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심박수를 찍어 공유하는 이른바 심박수 챌린지부터 영화를 2번 이상 보는 N차 관람 인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이에서 지금은 꼭 봐야 될 영화, 군인들이 굉장히 비겁하게 물러나게 되고 이런 상황들에서 오는 스트레스 지수가 한 장의 사진으로 올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 3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흥행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서울의 봄은 주말 사이 400만 관객 고지를 넘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바다도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다를 좋아하는 한류성 어종이 우리 연안에서 줄어들기 시작한 지 오래됐죠. 대신에 아열대성 해양 생물은 늘고 있습니다.
해양 샘물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연안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어류조사팀이 강원도 고성 앞 바다로 들어갑니다. 얕은 바다에 작은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칩니다. 겨울철 동해 연안의 주인공 도루묵입니다. 온도가 비교적 낮은 해류에 적응해 사는 한류성 어종으로 이맘때 동해 최북단 고성에서부터 나타나 겨울이 깊어지면서 점점 남하합니다. 갯바위 여기저기에는 도루묵 알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문턱 고성 앞바다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생선들도 보입니다. 바닷속 바위에서 발견된 어린 용치놀래기와 자리돔으로 난류성 어종입니다. 이래 아직 13도 수온에 버티고 있다는 것도 좀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북쪽 바다에 같이 섞여 산다는 것도 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울릉도 앞 바다속 파란빛이 선명한 열대어종 파랑돔 무리가 포착됐습니다. 울릉도 일부 지점에서 몇 년 새 관찰 개체 수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연무자리돔, 큰점촉수, 자바리처럼 제주에서 주로 보이던 어류들도 이번 가을 울릉도에서 대거 관찰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조사에서 확인된 울릉도 어종 131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열대, 아열대성이었습니다. 해수온이 올라가고 또 동해바다의 환경이 변화해가면서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좀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 전남 여수에서 약 30km가량 떨어져 있는 남해 한가운데 있는 바위 소간이어. 국립공원공단 잠수사들이 수중조사를 위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바위 아래쪽에 낯선 생물이 쉬고 있습니다. 넓은 띠 큰 바다뱀입니다. 아열대 해양 생물인데 2015년 제주에서 처음 확인된 이래 남해에서 꾸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국내 바다뱀 연구의 기초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후변화로 바다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해양 생물의 서식 분포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변화 속도가 빠르면 문제가 됩니다. 어민들은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진 것처럼 도루묵도 무서운 속도로 줄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10월 말, 11월 초순부터 한 중순 정도 되면 피크지, 피크. 지금 한창 피크 때야 돼. 전혀 지금 나 잡히질 않아. 도루묵이요? 심각해, 심각해. 파란선 문어와 같은 맹독성 해양 생물의 잦은 출현도 걱정거리입니다.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면밀한 관찰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